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자녀 키우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유일하잖아요. 이 자녀의 축복은 부모를 뛰어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나를 뛰어넘게 만들려면은 내가 자라온 방식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내가 자녀를 나보다 뛰어넘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지금은 제 자녀들이 저보다 더 뛰어난 아이로 잘 살고 있어서 살면서 살아갈수록 그게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언제가 돼야 문제가 없어질까요? 네, 우리가 죽기 전에는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부모가 들리는 크게 세 종류의 기술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애들을 키우다가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공감 기술, 또 경청하는 기술 이런 게 필요하고 애를 키우다 보면 내가 힘들 때 있죠. 내가 화날 때 그때 보통 처벌하고 야단치는데 그때 도와주는 훈육 기술이 따로 있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두려워서 시도를 못할 때 그때 도와주는 기술이 격려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을 도와주는 기술이 달라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기술로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고 내 말 잘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화나고 거의 보상과 처벌로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어떻게 가리를 타고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제 모든 타이틀은 저희 애들 때문에 갖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다 없던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이게 필요한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부모 교육은 한번 딱 듣고 나서 내가 완전히 변화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네, 감사합니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내가 기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기술들을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십시오 라는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외워야 돼요. 우리는 적절한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 내가 들었던 말만 해요. 여러분이 컴퓨터에다가 내가 자료를 입력을 시켜야 꺼내 쓸 수 있죠. 그럼 우리 아이한테도 내가 꺼내 써야 되는데 내가 들었던 말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했지? 그 상황에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저도 상담을 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좋은 문장을 계속 외워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구나.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좋은 말과 좋은 문장을 많이 입력을 시켜놓으면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요? 그 입력된 것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 아이 머릿속에 내가 좋은 말과 좋은 가치관을 심어줬어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많이 심어줬어요. 애가 울어요. 뭐라고 말해요? 울지 마! 라고 해. 엄마 미워! 그러면 또 뭐라 그랬어요? 나도 미워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나도 미운 말하고 우리 아이도 미운 말하고 온측해도 미운 말만 하고 화내는 말만 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입력해놔야 우리 아이 인생이 좋은 삶을 살고 좋은 행동과 좋은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 안에 좋은 게 많이 쌓여있는지 나쁜 게 많이 쌓여있는지 그거부터 점검하면 돼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이고 힘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판단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판단을 안 하고 사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잠깐 그래요. 새로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또 쓰게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싸우지 마라 했어요. 그 순간 멈췄어요. 사이좋게 노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는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판단하지 않고 말하고 사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걸 몰라. 오늘 제가 그걸 소개할 거예요. 저는 그 반영학이라는 기술을 알고 나서 천국 열쇠가 이런 거구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그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 제 삶이 어떻겠어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판단하지 않고 쓰는 기술이 반영학이더라고요. 이 반영하기 기술만 하나만 제대로 습득을 해도, 그런데 이걸 잘 못해요. 왜 그러면요? 내가 과거에 그 비슷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반영하기가 안 돼요. 상처를 입었던 건드려지면 그 상처가 나오지, 반영하기를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고 사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래요. 근데 어린 시절에 상처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이걸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치유를 그냥 눌러놓고 사는 거야.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드러날 때가 어느 때냐? 아이 키울 때. 애 키우기 전에는 여러분이 다 포장하고 살 수 있어요. 애 키우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가장 드러나는 거고요. 특히 부부관계. 부부관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다 드러나는 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를 보면서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비슷한 상처를 계속 입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지 않고 새로운 말을 배워야 되고 새로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오늘 문제를 다루는 것 액티브 페어런팅, 제가 액티브 페어런팅 트레이너인데 여기에서는 행복한 사람, 저는 어디 가면 항상 이 말부터 해요.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길 원해. 그럼 어떻게 행복한 건가?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 알고 신분주의 사상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게, 같이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시하고 복종하고 강요하는 것에 익숙해요. 특히 아이들은 태어나서 말을 잘하지 못해. 이 말을 못하는 아이를 지도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계속 말해줬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교육인데, 말을 못하는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다 하다 보니까 내가 계속 지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결정해줘야 우리가 더 잘 자랄 것 같아. 그런데 분명히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부터 줬어요? 선택권을 주고 다 이름을 붙이라고 하고 하느님 다 대신해주지 않았어. 다 세팅해주고 나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이름을 붙이라고 나한테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 그러면 나도 우리 아이에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뭔가를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나도 내 자녀 인생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아이가 자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차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수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좋았든 안 좋았든. 좋으면은 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부모 역할은 우리 자녀가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준비시켜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에요. 대신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니야. 근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받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받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 해줘. 그러면 우리 아이는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하고 의존하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부모 역할인 거지 대신해주는 게 아닌데, 우리가 우리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내가 대신해주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또 내가 받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받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건강한 사랑은 혼자서도 잘해요. 자립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게 건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못하는 것을 도움을 받는 거지, 할 수 있는 걸 대신해주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길러야 될 능력을 차단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아침마다 깨워줘.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혼자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게끔 대신 깨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하게 하고 혼자 했을 때 기뻐해줘야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대신해주면서 나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는 의존성은 나중에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대요. 왜 그때 해주고 지금 안 해줘? 오히려 원망을 듣고 해주던 것을 멈췄을 때 가족관계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혼자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대신해준다면은 아이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가족 형태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자라온 세대와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야 될 세대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잘못하면 때려줘라 라는 말 들으셨죠? 지금 잘못했을 때 때리면 어떻게 돼요? 범법자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엄마 걔가 나 때렸어 라고 했을 때 그럼 너도 걔 때려줘라 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뭐 만드는 거예요? 범죄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말할래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그 상황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너도 그러면 때려줘라 라고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 이거 실제 누구를 때렸어. 어떻게 돼요? 폭력 가해자로 걸려요. 제가 또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교육 담당이에요. 거기 오신 분들 다 맞고 자란 사람들이야. 그래서 화나서 누구 때렸어. 근데 지금 어떻게 돼? 다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누구 때려라 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걔가 나 때렸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아, 친구가 너를 때려서 너가 아프고 기분 나빴겠구나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찾아보는 거죠. 폭력을 쓰지 않고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찾아보는 것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 또 얘가 할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래서 폭력을 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의논하고 찾아주는 거지, 누굴 때려줘라 라고 말하는 거는 아이에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언어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 쓰는 표현과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대는 이 말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도와주려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해.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죠. 근데 관계가 좋은 사람이 부탁을 해. 그럼 어때요?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가 좋으면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아이들이 협조할 수 있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근데 부모님이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나한테 뭘 부탁해. 그러면 오히려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더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해요. 사춘기 아이들, 상처가 많은 아이들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한테 이 내가 받은 상처를 돌려줄까? 어떻게 갚아줄까?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들이 상당수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랑을 하는 거지, 혼나고 자란 아이들은 그 안에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우려면 제일 먼저 좋은 유대관계 맺는 게 첫 단추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적하는 게 좋아져요? 칭찬하는 게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5배 더 강하게 느낀대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하라고. 그래서 이 5대1의 비율로 긍정적인 것을 5배 이상 말해줘야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듣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불안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정말 잘 키우고 싶으면 5번 하나 칭찬하고 하나 지적하라고. 지적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럼 5대1을 내가 지키기 어려워. 1대1부터. 지적할 게 있어. 그러면 하나 칭찬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하다 아이들 만나보면 정말 신기해요. 너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몰라요. 그냥요. 생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과거에 이 아이가 했었던 칭찬거리를 제가 찾아서 칭찬을 하고 말하잖아요. 너 지난번에 그 생각했던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더라.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냈어?
이것도 너가 분명히 너에게 좋은 생각을 찾아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잘했던 것을 칭찬하고 다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잠재 능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과거의 성공 경험,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이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계속 떠올려주면 그게 힘이 생겨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칭찬은 잘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용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써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세본 건 아닌데 어느 분이 세봤나 봐요. 365번이래요.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뭐 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럼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내가 무엇인가 좋아하고 잘하고 과거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것들이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아이들이 좋은 품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좋은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술을 자꾸 개발시켜줘야 되고 격려를 해줘야 되고 성공 경험을 떠올려줘야 되고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AP에서는 이 품성을 5가지를 말해줘요. 민주사회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품성을 길러줘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들어보셨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7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액티브 패런팅 AP에서는 5가지 품성을 길러주면 민주사회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 번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널리 펼치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5가지 품성 꼭 외우세요. 책임감,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협동심,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관계를 알아야 돼요. 3번째, 자기 자존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용기 있는 행동이 나와. 4번째가 용기, 5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존경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5가지 품성을 길러주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액티브 패런팅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챕터마다 용기와 자기 존중을 길러주기, 책임감, 협동심, 존경심을 길러줘요. 그럼 오늘 주제는 뭐냐? 문제를 다리를 타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할 수 있는 협동심을 길러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짜증내고 힘낼 때라도 부모님이 잘 협력을 해주면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그랬을 때 사회에 나가서 또래 관계나 공동체 관계에서 아이들이 능력을 잘 펼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문제 다루기와 행동 코칭, 감정 코칭을 해줘야 된다는 그 이제 원리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강제적으로 비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아이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적으로 말해야 돼요.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또 우리 사고는 강요하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말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설득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말했을 때 이 감정이 편안해지면서 이 생각하는 뇌가 열려서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감정이 고조되어졌을 때 하는 거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 강요하거나 세게 소리내거나 화내거나 이렇게 말했을 때 들리지 않고 부드럽게 설득적으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 아이에게 부정적인 습관들이 있어. 내 안에도 있어. 이 부정적인 것을 줄여가면서 좋은 습관을 들여야지.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쓰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효과가 적기 때문에 2가지를 다 줄여가면서 말하는 것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아까 말했던 게 품성 중에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 품성을 나에게도 기르고 자녀에게도 기르고 부모의 자존감 테스트를 하고 자녀의 자존감 테스트를 하잖아요. 결과가 비슷해요. 곧 부모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녀의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좋은 품성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자녀에게 길러준다면 함께 건강한 품성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역할을 하려면
되면 내 반응적인 부모 역할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는 주로 뇌와 관련돼 있어서 분해를 쓰는 사람들은 이 반응적인 부모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극이 들어오면 일단 제일 먼저 멈춰야 돼요.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반응을 내보내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사고하는 뇌가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잘해주면 좋고 잘못해주면 화나고, 아이가 내 말 잘 들으면 좋고 내 말 듣지 않으면 화나고, 이게 반응적인 부모는 아이들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이끌어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들어오든 일단 멈추는 게 중요해요. 감정 조절을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감정 조절을 해주기를 바란다면 나는 계속 누군가에게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이끌려 다니는, 자녀들에게도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문제 다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맞는 기술을 선택해서 반응을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적극적인 부모라고 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 기본 철학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라는 관점이다. 저 아이의 그릇된 행동을 교정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릇된 행동 나는 소리치고 화내고 야단만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의 그 행동을 누가 지도해줘요?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야단치고 눌러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눌러놨던 게 언제 나오기 시작할까요? 네, 사춘기 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춘기 때가 되면 반항이 나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반항이란 억눌렸던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지 존중받고 자란 아이에게는 반항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뭔가 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중년에 위기가 오는 거지 서로 존중하고 사는 관계에 있어서는 중년에도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반항한다. 어디서 부모님한테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뭔가 억눌렸던 게 있어서 힘이 생기니까 나오는구나. 그러면 억눌렸던 것에 대해서 이걸 풀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더 크게 야단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심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악화되는 반복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뇌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뇌는 크게 세 종류의 기능을 해요. 이 뇌관이라는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생존을 관리하는 것들이에요. 주로 혈압이나 맥박이나 우리 여기 오면서도 벌써 혈압 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노란 부분이 감정의 뇌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뇌라고 하는데 아까 반응적인 사람은 이 구뇌를 쓰는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면 아까 적극적인 부모는 이 생각하는 뇌를 쓰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사고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은 결과인지 기술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부모. 그랬을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고하는 뇌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사고하는 뇌를 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이 감정의 뇌까지 이 두 가지만 쓰는 사람은 역지사지가 안 돼요. 자기 입장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처가 많거나 감정이 억눌렸던 사람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기술이 반영하기예요. 그래서 반영하기를 해야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가는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액티브 퍼런팅에서는 이 아들러 이론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자의 창시자인데 이 아들러는 인생의 과제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살면서 사람은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 행동 목표, 자립이에요. 혼자서도 잘해요가 인생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도 잘해요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만 18세가 되면은 자기 인생의 결정을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시켜놓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근데 20살이 되고 25살이 돼도 자녀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는 우리 아이를 자립시키지 못했고 내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게 부모 역할이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들을 다 들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립을 하고 나서 사회와 조화를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한다 못한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집착이 되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한 사랑은 나중에 더 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아까 선택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건강한 삶을 선택하면서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지 못해서 결혼한 사람, 집착이 되고 구속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어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5살이야. 그럼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자립을 시켜줘야 돼. 근데 가끔 가다가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엄마랑 같이 자. 그러면서 얘를 사랑을 많이 해준다고 말을 해요. 걔는 5학년이 돼도 혼자 잠을 못 자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떤 것도 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정서상 딱 결혼해서 애를 낳아. 그러면 부부 사이에 가운데다 애를 재우죠. 부부 사이에 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가장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가 잘 자라고,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분리해가는 과정을 세워주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부모 가운데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잘하는 것이 아이가 가장 안전해요. 근데 우리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부부가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이들은 불안한 상황에서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을수록 엄마의 감정 기복이 커진다면 엄마가 매번 소리쳐. 아이는 천둥 번개 치는 그 날씨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목표는 자립을 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자립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누가 알려줘야 돼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내가 욕심이 많은 걸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어렸을 때부터 너 욕심이 많구나 라고 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잘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 말해줬을 때 알아요. 내가 엄마야 아빠야 라고 수도 없이 말했기 때문에 이거 엄마 아빠를 아는 거지, 말 안 해주면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계속 말해주고, 성경에도 계속 써있어.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택했고 지명하여 불렀고,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해줬던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를 알게 됐듯이 우리 아이도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계속 누군가 말을 해줘야 얘가 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립하게 하려면 요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그런 문장 완성하기 검사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은 애들이 몰라요. 나의 나쁜 점은 잘 써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저도 제가 이런 부모 교육할 때 이제 그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의 장점을 10개 쓰시오였어요. 제가 머리를 막 쥐어짜니까 3개는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혼자 쭝얼쭝얼 했던 말이 뭐냐면, 단점은 20개 쓰라면 금방 쓸 텐데였어요. 제가 쭝얼쭝얼. 나는 단점을 보는 눈이 개발된 사람이고 장점을 보는 눈이 개발되지 않았어. 왜? 내가 자라온 환경의 영향이었어요. 부모님에게 들어본 적도 없고 학교에 가서도 계속 잘못한 것만 들었어. 그게 전통 교육이에요. 전통 교육은 이 아이의 부족한 것을 차려서 말해주면 이 아이가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는 나의 부족한 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는 이런 아이구나 라는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한 이후로 내 눈이 문제구나. 우리 아이의 좋은 것이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는 능력이 개발되어져 있는 제 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제 학교에서 애들 지도할 때도 전 이제 사범대학에서 교직 과목을 가르쳐요. 교사가 될 아이들. 그래서 너네들에게 교사의 가장
자질은 너희들이 만나는 학생들의 좋은 것을 보는 눈이 개발되는 거다. 그래서 매일매일 3개씩 누구를 보면서 좋은 것을 찾아서 말해주는 이 훈련부터 시켜라. 그 다음에 지식이다.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이 아이의 부족한 걸 지적하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특히 부모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가장 첫째 조건이에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먹이는 것에 신경 써. 먹는 것에 신경 쓰면서 이 마음을 죽이고 있어.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거는 이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주면서 육신도 키워주고 영혼도 키워줘야 돼요. 우리는 주로 육신, 몸을 위해서는 정말 많이 투자하면서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 거는 많이 소홀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워주는 게 중요하죠. 이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적인 것도 건강해져야 되고. 그래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은 아까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계속 많이 여러분이 아이 마음속에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이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할까요? 왜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 가서 다른 사람은 험담을 왜 많이 할까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서운한 것도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해 끌어내려야 나랑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도 못하고 뒤에 가서 남을 막 끌어내려야 자기랑 같은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들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줘도 내가 낫지 않거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을수록 다른 사람을 더 끌어내주는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뒤에 가서 부정적인 말 하는 걸 들어야 될까요? 그냥 흘려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서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대로 고지되고 판단한다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심어줬을 때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고 그랬죠. 형제 자매를 볼 수 있는 눈이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생기는 거고 능력이 없고 비난 듣고 자란 사람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적이 돼요. 서로 같은 힘겨루기를 해. 그래서 이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게 부부가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해요. 뭣도 같이 하고 뭣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결혼하면 남편과 모든 걸 다 하나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여기 같이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맞아요. 영리적 의정관계. 건강한 사람은 자립이 되어져 있고 일부분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남편이 뭐 안 해줘서 못하고 누가 뭐 안 해줘서 못하고 혼자는 못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돈이 없어. 왜 못하고 나서 남편이 안 해주면 못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싸워.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삶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거라고요? 건강한 애정관계. 그래서 혼자서도 잘해요 하면서 협력하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누가 안 도와주면 못해. 이건 병적인 관계고요. 자립하는 걸 배워가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사람 참 많아요. 배우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뭐라고 나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대요. 사랑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그거는 의존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자립이 안 되어져 있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약태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심, 자녀를 존경하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소리치고 말하는 게 존경하는 걸까요? 그래서 내가 소리치고 말한다는 그 자체가 무례한 행동이에요. 내가 화내고 말하는 그 자체가 무례한 거야. 그럼 가끔가다 여러분 물어졌죠. 너 때문에 속상하고 너 때문에 화가 나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다는 거는 바로 사과해야 돼요. 애들은 실수도 하고 짜증도 내고 부족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감정 조절을 하고 이끌어주는 게 부모 몫이에요. 말했다면 엄마가 너 때문에 화났다고 말하는 거 미안해.
엄마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화가 났어. 엄마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도 좀 도와줄래?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부터 도와달라는 표현 하잖아요. 아이들 도와주게 되어져 있어요. 원래 사람의 심성은 배우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 부탁을 하면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부터 그런 실험을 해도 필요한 것을 보면서 아이가 갖다가 도와줘요. 많은 실험에 의해서. 저기 돕는 것을 가르쳐야지 강요하는 것을 가르치면 우리 아이는 복종하는 아이, 두려워하는 아이를 만들기 때문에 부탁하는 말부터 하세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인데 얘는 아침에 눈만 뜨면 짜증을 내는 아이였어요. 엄마가 감당이 안 돼.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눈만 뜨면 짜증이 난대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얘가 완전 달라졌어요. 물어봤어요. 너는 눈만 뜨면 짜증을 냈는데 엄마가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너가 완전 달라졌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어?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강요하지 않고 부탁하니까요. 강요만 하지 않고 부탁만 해도 얘가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화내고 소리치고 강요한다는 그 자체는 무례한 거고 존중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원하든 말로 대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이나 이렇게 상담할 때 가족 볼 때 거의 다 명령과 지시예요. 여러분이 명령하고 지시할 사람은 없어요. 부탁할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내 말투를 다 바꾸셔야 돼요. 왜? 나도 누군가 나한테 명령하고 지시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지시해서는 안 돼요. 특히 부부가 일상의 말이 약 먹어, 밥 먹어, 뭐 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관계가 안 좋아. 하라는 대로 반대로 해야 내가 더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먹으라는 대로 먹었어. 그럼 나는 복종하는 사람이야. 그럼 나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 가지고 계속 싸워서 이혼 지경까지 가고 막 그런 경우들이 봤더니 특히 지시하는 말에 내가 나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어긋장 노는 말과 행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당신 건강 생각해서 약 먹으라고 했잖아. 근데 먹어라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도 먹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먹으세요. 이것도 지시야. 먹으세요. 이게 명령과 지시 이외에 존중하는 말이 내가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에 상담하는 애 중에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얘를 생각하면 얘가 제대로 먹었는가가 굉장히 신경이 쓰여.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얘가 짜증을 내도 강도가 약하니까 견딜만 했어. 고등학생이 됐는데 엄마가 학교에 밥 먹었니? 뭐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얘는 이제 이 강도가 세진 거예요. 그만 좀 하라고! 듣기 싫다고! 이제 엄마가 두려운데도 엄마는 얘가 어렸을 때 몸이 약했어. 이 말 이외에는 엄마가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또 안 먹었니? 또 먹었니? 결국 이 아이는 집에만 오면 소리 지르고 폭발을 하고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나는 얘가 뭘 먹었는가가 걱정이 되고 안 먹었다면 챙겨주고 싶은 거야. 다른 말은 없어. 근데 이 아이는 제일 싫은 말이 뭘 먹었냐고 물어보는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너는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말해줄지 좋겠니? 모르겠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해줄지 몰라. 근데 뭐 먹었니라고 물어보는 말이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면은 어렸을 때도 들어왔다가 힘이 있으니까 폭발을 하는 거야. 그럼 엄마는 그 말 이외에는 물어볼 말이 없어. 어떤 말이 좋을까요? 그래서 결국 둘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너가 뭘 먹었는지가 걱정이 되고 그 말 위에는 다른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 너는 네가 뭐라고 말해주는지를 알면 좋을 텐데 너도 모르겠다니 혹시 너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 라고 물어봤어요.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어때? 되게 좋대요. 그래서 그 상담 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뭐 무슨 말이 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말 듣기만 싫고 엄마는 그 말
먹고. 그 상황에 적절한 문장이 한 문장으로 그렇게 폭발하던 아이가 끝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줄래가 존중이야. 그래서 존중하는 문장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 먹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오, 이경력 아주 뛰어나세요. 당신 먹고 싶은 약 있으면 말해줄 거야? 그 사람이 결정하게 하라고요. 아까 행복한 사람이란 자기 인생의 결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당신 약 먹을 거야? 먹고 안 먹고 결정을 주가? 내가. 너 먹고 싶으면 말해줄래? 할지 안 할지를 내가.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싸우던 그 집안이 이 한 문장으로 해결이 됐다니 너무 좀 어이없죠. 근데 그 문장을 둘 다 절대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해주면서 말하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했을 때 저 사람 기분 상하지 않으면서 선택권을 저 사람에 주면서 말할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누가 결정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지만 상대방의 인생은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문장을 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들어봤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장을 제가 유튜브에다가 계속 이렇게 말해줘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건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문장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때 하는 말이 문장을 외우세요. 따라하세요. 자녀에게 문장을 사용하세요. 계속 그거예요. 저 지금도 문장을 외워요.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는 문장을 어떻게 말해야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할까? 그래서 존중한다는 거는 정말 살면서 모든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데 존중하는 방법을 우리가 서툴고 잘 들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 존중하는 말만 하면 예를 들어서 신혼 결혼했어요. 당신 오늘 일찍 들어와. 내가 더 힘세다고 보여주려면 남편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내가 일찍 들어가는 건 아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힘 있는 사람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늦게 들어가야 돼요. 계속 우리 인생이 힘겨루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래서 제가 그 문장을 바꿨어요. 일찍 들어오라고 한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내 말을 따르라는 말도 들리겠구나. 그럼 뭐라고 말해야 이 사람이 존중받으면서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을까? 제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떠오른 말이 내가 저녁에 이렇게 맛있는 반찬 해놓을 테니까 당신 언제쯤 들어올 거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결정해서 들어가게끔 문장을 바꿔서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했을 때 존중을 받았을 때 상대방도 존중해주는 거지 강요받고 자란 사람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반항을 하거나 무서울 때는 들어요. 그 아이들이 사춘기 전에는 정말 얘만큼 들어요. 힘이 생기면서부터는 반대로 나가고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려면은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말하기에 경청한다.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는다. 네, 또 자녀의 무례한 행동을 수용하려면요. 시작. 나에게 큰 소리 치지 말고 차분하게 말해라. 그게 안 되면 방에 들어가 있거라. 내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말하도록 해라. 아이들이 화내면 부모한테도 막 큰 소리고 화낼 때 있죠. 지금 너가 화가 많이 났구나. 방에 들어가서 잠깐 감정 조절하고 고조절되면 그때 엄마한테 말해줄래? 이것도 말해라는 것보다는 말해줄래로 네가 결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치고 말하는 거 엄마도 기분 나빠. 어머도 너한테 그렇게 소리치지 않잖니. 감정 조절하고 하고 싶은 말 들으면 그때 말해줄래?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자녀가 하는 일에 간섭하거나 끼어드는 것, 이 무례한 거예요. 그랬을 때도 어떻게 한다? 시작. 숙제해라 라는 대신에 숙제했으면 좋겠다. 언제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애가 시간을 말하겠죠. 그 시간을 그때 이제 조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부모가 잘못했을 때 아이에게는 사과하라야. 사과하는 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엄마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너에게 화를 냈구나. 미안해. 엄마가 집에 늦게 올 거라고 말하는 것을 깜빡 잊어서 미안해. 약속 지킬게. 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것도 문장을 아이한테 주세요. 시작. 엄마가 화를 내면 무서워요. 나도
화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막 화나서 말할 때 아이가 엄마가 화내면 저도 무서워요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하면 자기도 얼른 알아차리고 조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문장을 주고 엄마도 엄마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화내서 미안해 라고 하고 하는 거고, 그래서 둘 다에게 문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걔가 그렇게 해서 나도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나쁜 행동이 더 확장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은 감정이 고조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말해주는 거죠. 지금 화가 많이 나서 나한테 말하면 내가 기분 상하니까 좀 감정 가라앉히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문장을 심어주면 가족 관계도 다르고요. 애들한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너를 귀찮게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나는 방해받고 싶지 않아. 저리 가줄래? 그런 상황의 문장을 주고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을 받고 그런 문장을 많이 들어본 아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엄마가 써야 되겠죠. 엄마 지금 하고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줄래?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누가 나한테 방해를 했을 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다루기, 성공하는 가정과 성공하지 못하는 가정은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놀다가 아이가 무릎에서 피가 나게 다쳤어. 넘어져가지고. 엄마들이 아빠에게 뭐라고 말해요? 애 좀 똑바로 보지 뭐 했어? 그 말 들은 아빠 기분이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봐주기 싫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이 사례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아까 스탑할 줄 알아야 돼요. 스탑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가를 차례차례 찾아서 가장 덜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부터 그 마음을 공감해 주기로 들어가면 돼요. 이 세 사람 중에 놀아준 아빠, 다친 아이, 지켜본 엄마, 누가 가장 힘들어요? 다친 아이죠. 다쳤다면 다친 사람이 또 공식으로 외우죠. 다친 사람이 제일 힘든 거야.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다치고 나서도 혼났어. 그러면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조심하는 애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성적 떨어져가지고 혼나고 자란 사람은 우리 아이가 성적 떨어질 때 화나요. 성적 떨어져서 속상한 애의 마음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역지사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 처음에 외워야 돼요. 다친 아이가 제일 힘든 거예요. 다친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요? 너 많이 아프겠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놀아준 아빠. 아빠 기분이 어때요? 그쵸? 당신이 놀아주다 얘가 다쳐서 당신이 많이 놀랐겠네. 당신이 얘한테 미안하겠네. 그 말 하면 남의 기분이 어때요? 진짜 미안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더 잘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 소유 관리의 핵심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요.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자녀를 키울 때 쓰는 기술들이 이렇게 달라요. 부모가 힘들 때 쓰는 기술이 이렇게 있고요. 자녀가 힘들 때 쓰는 기술. 오늘 이 감정 코칭과 행동 코칭을 하려면 어느 때 쓰는지를 알고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같은 데 가면은 전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와서 두 가지 기술을 비교해서 그 논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비교를 한다는 건 비슷한 걸 비교하죠. 이 아이메시지하고 이 적극적 의사소통하고 비교해서 효과가 아이메시지가 없다. 이걸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훈육 기술에 쓰는 거고요. 이거는 아이들의 힘들 때, 공감 기술 때 쓰는 기술이에요. 또 어느 때 쓰는 것을 알고 써야 되는데 애가 힘든 데가 이 기술을 쓰고 있다. 더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는 것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걸 모르고 쓰는
쓰니까 이 상황에 이걸 쓰고 이 상황에 이걸 쓰니까 애들이 더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나누는 기준이 바로 요거예요. 아까 현재 발생한 이 문제 행동이 누구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누구의 욕구나 목적이 방해받고 있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면은 이 문제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를 찾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누가 가장 힘들어요? 아이가 힘들어야 돼. 근데 어떤 부모님은 자기가 힘들다고 했어. 왜 힘드냐 했더니 자기가 아기 다 아껴가지고 학원비 다 보내는데 돈 들어간 게 아까운 거야. 그게 자기가 화나는 거야. 그리고 애 돌보느라고 자기 할 거 다 참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애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자기가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가장 힘든가를 보고요. 두 번째로 건강이나 안전이나 가족 규칙에 관련되면은 부모가 개입을 해줘야 돼요. 건강 문제는 그래도 한번 경험해봐라, 아파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피해를 주는 가치관에 관련되면은 부모가 개입을 해서 제한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제는 10살인데 15살짜리하고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나이나 성숙 수준이 좀 부족하다면 부모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비슷한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길러줘야 돼요. 예를 든다면 우리 아이가 친구랑 사귀는데 도벽 있는 아이랑 친하게 됐어. 그리고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우리 아이 물건을 훔쳐가서 물건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가장 힘들어요? 아이가 힘들죠. 이런 상황에 제가 처음부터 화부터 나더라고요. 아니 이 자식은 친구를 사귀어도 이런 놈이랑 사귀다니 제가 속으로 막 욕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스탑 멈추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힘들지? 누가 힘들어요? 아이가 자기가 쓰고 싶어서 돈을 모아놨던 게 있을 거잖아요. 아이 공감을 해주고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의사소통, 감정 코칭, 행동 코칭으로 들어가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는 자기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 내가 나서서 걔랑 놀지 말아라 라거나 너는 네 돈 관리도 못하고 돈을 잃어버리다니 이렇게 너는 네 물건 관리도 못하는 거야 라고 혼낸다면 이 아이는 상처만 입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 소유 가리기를 하고 이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돕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해요. 식당에 갔는데 우리 아이가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소란을 피워요. 누가 불편할까요? 그쵸? 나는 우리 아이가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가르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남한테도 피해도 주고 내가 우리 아이를 돌봐야 될 내가 불편한 거죠. 아이는 신나게 뛰어노느라고 좋지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 문제예요. 부모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또 번잡한 거리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누가 불편해요? 아이는 자전거 타느라고 위험상을 감지 못해요. 그 상황을 누가 감지해요? 부모가. 그래서 혼내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동생이 언니의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다가 쓰거나 보통 제가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이 물건을 함부로 가져다 쓰거나 방에 놓고 없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랬을 때 부모가 나서서 얘 편 들었다 하잖아요. 형제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형제 사이 안 좋은 거는 부모님이 공평하게 지도하는 방법이 서투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락 없이 가져갔어. 그래서 큰애가 화가 나서 동생을 한 대 때렸어. 동생이 막 울어. 울면서 엄마요 저기 언니가 나 때렸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힘든 사람 누구예요? 맞은 아이? 아, 너 언니가 때려서 맞아서 아프겠구나. 그래서 우는구나 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힘든 사람 누구예요? 언니도 힘든 거야. 싸웠기 때문에. 아, 동생이 네 물건 허락 없이 가져가서 네가 화가 나서 때렸구나야. 그런데 때리는 건 나쁜 행동이야 라고. 이 아이가 화가 난 것은 인정해주지만 때리는 것은 나쁜 행동이니까 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보정해줘야지. 여기서 때렸다고 얘를 혼내잖아요. 그러면 작은 아이는 뭘 배울까요?
아, 언니 물건 내가 마음대로 갖다 쓰고 때리면 막 울어야지. 그럼 엄마가 누구 편? 그럼 큰아이는 거기서 뭘 배울까요? 억울해. 그래서 엄마 없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 때려주고 싶어. 그래서 형제들이 왜 갈등이 생기는지 아시겠죠? 이 작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이들이 커지면서 큰 힘으로 더 크게 폭력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싸움에 가장 힘든 사람부터 차례차례 하고 거기서 나쁜 행동이 있다면 행동만 교정해줘야지 얘 편 들었다 얘 편 들었다 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더 그런 행동을 해요. 다른 아이 눈에는 다 보여. 가끔 가다가 보면요 큰애가 동생한테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는 왜 그럴까요? 어쩌다가 내가 때렸더니 혼났어. 맞은 아이를 편들어주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동생한테 맞고 울어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울었더니 엄마가 누구 편데? 그래서 큰애인데도 동생보다 더 무능력 제가 종종 만나요. 종종. 때렸을 때 혼내고 우는 아이 편들어주네? 그러면 나도 맞아야지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아이를 바보로 누가 만들고 있어? 근데 부모들은 몰라요. 제가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따라서 하세요. 아이들은 손해나는 짓은 안 한다. 손해나는 짓은 안 한다. 이 아이는 맞고 우는 게 지금 손해가 안 나기 때문에 맞고 우는 거예요. 누가 자꾸 편들어줘. 맞고 울면 편들어주네.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맞고 울어야 되겠고 그럼 항상 편들어주는 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행동이 손해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결국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맞고 우는 게 우리 아이가 하면 뭐가 유익하게 될까? 분명히 누군가 가서 달래고 보살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어르신들이 하거나. 그래서 이 아이를 무능력하게 만들면서 그 행동을 도움을 의존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TV에 나오는 우리 아이 달라져 사는 프로그램은 다 이게 심리전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는 유익한 거야. 근데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내가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밥 안 먹어본 적 있죠? 밥 안 먹었더니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막 달래줘. 그러니까 계속 써먹었죠? 계속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엄마가 어떻게 해요? 먹든지 말든지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써요 안 써요? 이게 좀 크면 애들이 죽겠다고 해요. 죽겠다고 하면은 엄마들도 막 끌려다녀요. 하고 애들이 자해도 해요. 실은 죽지 않을 정도로 자기 몸에 그어요.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는 작게 삐치고 울던 아이들이 힘이 생기면은 자기를 자해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더니 대학생인 아들이 죽겠다고 편지 써놓고 나간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 놀랐죠. 제가 그랬어요. 죽겠다고 써놓고 나간 애는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단지 네가 아무런 반응만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날 밤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할 건지 애들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랬던 행동을 한 발 물러서서 감정 조절하고 하면 보이는데 계속 같이 휩쓸려 가면은 여러분들 보이지 않거든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형제간에 물러서서 맞은 아이, 때린 아이를 차례차례 공감해주는 문제 해결로 들어가야 돼요. 또 자녀가 준비물을 빠뜨리고 갔다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왔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뭐라 그랬어? 준비물 챙기라고 했지? 뭐 이래야 돼요? 아, 준비물 빠뜨리고 와서 혼나고 와서 속상하겠구나 라고 아이 말 공감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나서서 일일이 간섭하면 이 아이는 아 내가 실수하면 엄마가 다 챙겨주더라. 그렇게 가면 또 의존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또 자녀가 엄마 걔가 다른 애들만 초대하고 나만 생일 초대 안 했어 라고 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이만 마음 아프고 속상해서 엄마가 전화해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아이 마음만 공감해주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이가 그 아픈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아이가 조금만 힘들면 부모가 나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해결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감정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고 도와주는 방법인데, 아까 아이가 준비물을 빠뜨리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온 아이예요. 이랬을 때 도와주는 적극적 의사소통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시작. 반응하지 말고 반영하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이 5단계 기술이 바로 이거예요. 문제 소유 가리기를 하고, 우리 아이가 힘들 때 도와주는 기술은 제일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실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듣고 나서 그 말을 그대로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천국 열수를 받은 기분이라고 느꼈던 게, 반응하지 말고 반영하기만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반영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지 않고 그대로 따라해주는 거. 엄마 미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엄마가 미웠구나예요. 거기다 구나만 붙여주세요. 엄마가 미웠구나야. 그리고 나서 무엇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야 돼. 그럼 얘가 이유가 나오겠죠. 그럼 또 반영하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미웠구나. 뭐 어떻게 하면 엄마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동영상 보여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반응하기를 하고 나서, 반응하기 하면 애 기분이 여러분이 알아차려져요. 얘가 짜증났는지 화가 났는지. 그리고 나서 이 감정하고 이 사건 내용을 연결해주는 이 1, 2, 3단계가 모든 대화의 통로예요. 이걸 연결해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감정이 안정된 다음에 그때 이제 사고하는 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엄마가 미흡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얘가 그때 말을 해요. 엄마가 동생만 이뻐하잖아 라거나, 엄마가 내가 말했는데 안 들어주거나, 어떻게 해줄까? 답이 나왔잖아. 그때 말을 해요. 엄마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짜증내거나 울지 말고 엄마 저도 안아주세요. 엄마 저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볼래? 라고 문장을 주고 따라하게 하고 그때 행동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울 때 여러분이 들어주면 얘는 내가 울면 해결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만 2세 전까지는 울음으로 표현해요.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부터는 문장을 주고 따라 했을 때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 말을 하면서 하는 거고, 아이들이 말이 서투른 행동이 앞서니까 그릇된 행동들이, 폭력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큰 소리 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단계에서 감정을 해결해주고 말하는 방법을 문장을 주시면서 그 문장을 했을 때 여러분 행동으로 해결을 같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옷은 정말 촌스러워. 여러분 옷 사줬는데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되고 나면 옷을 지맘대로 입고 싶어요. 엄마가 사준 옷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똑같이 따라해주거나 기분을 말해주면 돼요. 이 옷은 정말 촌스럽구나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사준 것을 촌스럽다니 어떻게 하고 싶어? 다시는 옷 사주나 바로 복수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해준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줄 힘이 없으면 반영하기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아이고 집 좀 깨끗이 치우지 당신 이렇게 지저분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집이 깨끗이 치워지지 않아서 지저분하게 당신이 느꼈구나 라고 해주면 돼요. 지저분하다는 거지, 맞아 내가 뭐 하느라고 못 치웠어, 내가 지저분할 때도 있고 깨끗할 때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건강한 거야. 근데 나보고 지저분하다고? 이걸 못 견뎌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저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지저분해보지 않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깨끗할 때도 있고 지저분할 때도 있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또 싸워. 이 세상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저희 교수님이 권 선생은 돈에 걸려있어 라는 말 했어요. 제가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 가서 엄청 욕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그 말이 걸려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제가 돈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에 걸려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제가 저를 몰랐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맞아, 내가 돈에 걸려있지 라고 알아야 돈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나는 지저분한 사람이다. 나는 지저분한 사람이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은 듣고 나서 다 기분 좋아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훅 가는 거거든요. 아, 내가 내 안에 이런 게 있어 라고 인정을 해야 그것을 다음 단계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무슨 소리 듣고 와도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거기 걸려 있어. 그러면 애를 못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같이 다른 부모랑 싸우거나 그 애랑 내가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아이가 엄마 학교에서 친구가 나보고 쓰레기만 먹는다고 놀려 이렇게 한 거예요. 문제 소유 가리기. 누구 문제예요? 친구한테 쓰레기만 먹는다고 놀린다는 우리 아이 문제죠. 근데 쓰레기만 먹는다고 내가 걸려있고 그런 말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쫓아가서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하거나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거나 그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거나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소유 가리기. 그 말 들은 우리 아이 기분이 어때요? 친구가 너한테 쓰레기만 먹는다고 놀렸다는 거지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분 안 좋았을 텐데 안 좋았을 것 같잖아요. 안 좋았을 텐데 너 기분은 어때? 라고 감정을 표현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기분은 안 좋은데 괜찮아요 라고 하더래요. 아니 기분은 안 좋은데 어떻게 괜찮아? 라고 했더니 엄마 나는 걔가 놀리는 것보다 밥이랑 국이랑 빨리 말아먹고 운동장에 가서 뛰어노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아이는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게 뭔지를 확실한 아이는 이 말 듣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저 사람이 욕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쁘게 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약한 게 문제예요. 이 세상에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말을 하는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에 내가 얼마나 대처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힘이 바로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메시지와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걸 해결할 수 이끌어주는 경험을 했느냐,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반응하지 않고 반영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부부관계인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반영하기 공식이 있어요. 반영하기는 부부간에도 당신 말은 뭐뭐라는 거지, 뭐뭐라는 말이지요 라고 했듯이 애들한테도 네 말은 이렇다는 거지 라고 해주는 거예요. 엄마 동생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쵸? 엄마가 네 말 잘 들었어? 라고 해주고 맞아까지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말해줄 수 있어? 큰애들은요 거의 99%가 동생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동생이 없을 때 온전한 사랑을 받았던 아이가 사랑을 뺏기는 경험을 해. 그래서 이 뺏기는 쟤 때문에 내가 뺏기는구나 라서 그런 마음 드는 게 아주 정상인 거예요. 아, 동생 때문에 너가 많이 서운했구나 라고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너가 덜 서운하겠어? 라고 동생 안아줄 때 나도 안아주는 경험을 하거나 사랑을 달라는 표현을 알려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영하기 사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아내, 남편 같이 읽어주세요. 아내, 시작. 당신은 한 번도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남편. 아내. 나는 당신이 집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도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 아내. 내 말은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도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 내 말은 당신이 성탄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당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읽으시면서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우리 상대방 말을 그대로 듣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는 그걸로 보고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남편한테 난 당신이 이거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 저희 남편이 그러면 나보고 잘못됐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그 소리잖아. 그리고 싸웠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반영을 잘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맞아.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해줄지 안 해줄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제가 헛된 희망을 갖지 않고 바로 포기를 해요. 그러고 10년 넘게 싸웠던 사건들이 정말 많아요.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지? 맞아. 근데 내가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돼. 이게 나오면은 해결이 간단한 것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싸웠던 것들이에요. 자기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말만 하면은 막 방어벽을 치는 거죠. 내가 볼 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10년 동안 계속 욕을 하는 거. 단 한 마디. 난 이거는 되고 이거는 못해 라고 해줬으면 되는데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싸우는 게 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이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말하면 해줘요 안 해줘요? 어쩌다 해주다 안 해주다 하거든. 계속 희망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걸 원한다는 거지? 야. 근데 내가 이만큼은 해줄 수 있고 이만큼은 내가 어려워 힘들어 못해줘 라고 해주면은 바로 제3의 대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반영하기만 제대로 하면은 의사 전달이 되는 거예요. 반영하기 제대로 한 차례 볼까요? 시작. 아내. 당신은 한 번도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남편. 아내. 네,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남편. 아니요,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전부예요. 이 반영하기가 첫 출발이에요. 저 사람이 뭘 말하는지. 그래서 당신 말은 이렇다는 거야? 내가 당신 말 잘 들었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줘. 이게 임하고 대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대화는 아까 5단계로 그냥 쭉 들어가도 되지만 부부 단계는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는 상처와 불편함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반영하기 단계를 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따라서 해줬을 때 아, 내가 존중받고 있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안정감이 생긴대요. 그 다음에 내가 인정, 당신 말 듣고 보니 내가 이해가 되라는 거죠. 다시 아내, 시작. 당신은 한 번도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남편. 네, 이해했어요.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듣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 때문에 싸우고 산다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지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소통이 되니까 말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첫 출발이 반영하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부부가 상담을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할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당신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남편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하고 사는 게 낫다는 말이지. 나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지 반영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죽어! 막 그러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영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고요.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는 계속 태풍과 바람은 불어요.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뽑혀가는 거고 인생 살다가 우리는 많은 문제와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내가 뿌리가 견고해지면 되는데 어떤 뿌리? 반영할 수 있는 판단하거나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반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뽑히지 않고 반영만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다음 단계는 둘째, 셋째 단계는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반영하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사춘기 된 아이들이 갈등하면서 엄마 저 죽고 싶어요. 뭐라고 말해요? 네 말은 지금 네가 죽고 싶다는 거지. 너가 그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디서 부모한테 그런 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게 우리가 죽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죽는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 누군가 너나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견디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견디기 힘들 거야. 너니까 견디는 거는 정말 대단해라고 말해준다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결국 죽는다는 거는 현대 사회 우리나라 자살률 고독사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나를 반영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저는 천국 열쇠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이 반영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또 제가 천국을 사는 기분이 이거예요. 나는 반영하기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있다야. 근데 어느 때 제가 훅 갈 때 있어요.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 내 평생에 이런 말 처음 들어볼 땐 제가 또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정신 바로 차리고 제가 실수했으면은 바로 사과해요. 아까 그 말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미안해. 내가 처음 듣다 보니까 그 말을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었네. 그걸 통해서 이제는 그런 말을 좀 제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훅 갔던 게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노인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는 동생이 이야기하다가 노인네는 안 끼워져 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훅 갔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내가 이제 노인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노인네라는 말을 들어도 준비해야 될 때가 됐구나. 아까 내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미안해.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라고 해서 저는 이제 노인네라는 말을 해도 훅 가지 않을 만큼 제가 준비가 됐어요. 이해되시죠? 부모란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해도 반영해주고 감정을 알아주고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생각하기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들려주는 그런 부모는 하느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하셨나 봐요. 오늘 핵심하기 반영하기 잊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반응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반영하자. 반영하자. 네, 감사합니다.